예, 지금 소개받은 이병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 발표문은 50쪽에 있고요.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봐주시면요. 2장 보시면 원효의 화쟁 논리와 남북 통일의 문제에 적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장 논의가 박성배 선생님이 원효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쟁 논리를 열반경 종류에서 이제 찾아내시고 여러 조술이 있지만 그중에 열반경 종류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남북 통일의 문제까지 적용을 했고 형식적으로 볼 때 상당히 타당한 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만한 업적을 내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장 보시면 원효 사상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여러 관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박성배 선생님이 박종훈 선생님의 주장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고 또 고이칭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원효 사상은 아니지만 원효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목차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박종훈 선생님이 주장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효의 사상이 삼론종의 승난과 법상정 계율의 원칙을 종합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박성배 선생님은 명확한 문증은 없다 이렇게 좀 반론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익진 선생님의 주장인데 그것도 대승기신론소의 글에 의거해 볼 때 명확하게 그 고익진 선생님 해석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반론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람 박성배 선생님의 원효 사상과 그와 관련된 관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1956년 동국대 불교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고 1960년 버마이러 연구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1963년에서 1969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봉은사에서 대학생 수도원을 세우고 지도 교수로 활동하였고 또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지도로 또 화두를 창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신 분,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동국대 교수를 사직하고 호련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1971년까지 텍사스 달라스 남감리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불교만 아니라 신학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공부하신 분이고요. 그 뒤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 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종교학과 불교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 2015년에 같은 대학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제 박성배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몇 차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이 있을 때 동국대에 와서 특강을 하셨고요. 그때 몇 차례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강의가 그 당시 한국에선 경험해 보지 못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굉장히 몸짓이 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강의가. 또 특강도 몇 차례 들었는데 특강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중에 몇 가지는 제가 강의할 때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박성배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죠. 소문은 이제 여기 지금 소개한 대로 불교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불교 공부를 해서
박정희 정권이 미국에서 한국학과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대요. 근데 미국의 유력한 대학에서는 돈만 받아먹고 한국학과를 안 세워줬는데 박성배 선생님이 미국에서 한국학과를 세운 애국자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런 걸 한번 얼굴 보려고 저도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나머지 얘기는 다 건너뛰고요. 51쪽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배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채용 논리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몸과 몸짓의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체에 해당하고 몸짓은 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성배 선생님은 흥분하는 사람이 흥을 체라고 삶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삶이 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흥분은 용에 해당한다고 박성배 선생님은 강조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과연 저의 삶이 체에 해당되고 살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박성배 선생님은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의 밑바탕에는 공통된 하나의 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서양에서는 그것이 신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신학에서 말하는 말로 된 신, 이성주의적 신은 죽었고 일반 신자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미신적인 신도 죽었다고 서양의 신학자 또 알타이저는 주장한다고 하며 나아가 이 알타이저는 보응사상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신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신, 보응사상에 입각한 신과 동양의 체는 서로 만난다고 박성배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이게 아마 박성배 선생님의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원효의 화쟁 논리와 남북 통일 문제 적용하 1. 원효의 사상조례에 관한 접근 방법과 태도. 박성배 선생님은 원효의 사상조례를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로서 다음에 5가지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효의 화쟁 사상은 그의 여러 저술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추려서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효의 화쟁 사상에 관한 자료라고 해도 모두 그대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박성배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그 자료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한번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원효의 화쟁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료가 지닌 시대적인 제약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제약을 무시하고 원효의 이론을 그대로 오늘의 전실 문제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보약이 좋다니까 환자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아무런 조제도 하지 않고 원약 자재 그대로를 하고 퍼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음식을 만들 때도 요리사는 먼저 반찬거리를 깨끗이 씻고 먹는 사람의 식성과 소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잘 요리해야 하며 또한 먹는 사람도 삼키기 전에 잘 씹어 치맥과 섞이게 하여 먹어야 한다. 간단한 보약이나 음식 만드는 일도 이렇게는 드물며 옛날의 원효 사상을 오늘의 전실 문제에 접목시키려는 일은 더마에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박성배 선생님 글은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좀 친근하게 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셋째요, 해석자의 자세가 유연하고 융통자제해야 한다고 또 박성배 선생님은 지적합니다. 인용문은 건너뛰고요. 넷째, 원효에 대한 비신화화 작업입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고승을 연구할 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원효를 연구할 때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효의 화쟁론이 제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신비화하면 그 현실적 가치는 급속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뭐 신화한다까지는 아니래도 왠지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감히
비신화까지는 이게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저도 저희하고는 굉장히 좀 명료하게 비신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섯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앞에서 설명한 체형 논리를 빌려서 원효의 삶은 체에 해당하고 원효의 한번은 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체형 논리가 동양 철학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논리 형식이라고 박성배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효의 삶이 체형 논리에서 볼 때 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곧 체에 해당하는 원효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박성배 선생님은 이러한 체형 논리의 근거에서 원효의 화생 논리와 무예행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원효는 무예가를 부르면서 신라의 저작거리를 춤추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예가에 얽힌 원효의 이야기는 학문적 이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형 논리에서 보자면 원효의 삶에서 보여준 무예가 그의 학문으로 나타난 화생가상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것도 체형 논리에 근거한 박성배 선생님의 창의적 관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원효의 화생 논리를 제시하고 박성배 선생님은 원효의 화생 논리를 열반경 종요에서 찾아냅니다. 그것은 불성에 관한 여러 주장이 모두 맞기도 하고 대시 모두 틀리다. 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에 관한 여러 주장이 모두 틀리다는 것은 이 개개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불성에 관한 여러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은 이 개개의 설명이 일면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성배 선생님은 열반경 종요에 의거해서 불성을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스승이 모두 틀렸다. 그래서 불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불성을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맞는다. 비불련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박성배 선생님은 모두 틀렸다는 주장은 무도자의 비타협적 자세로 연결된다고 하고 모두 맞는다는 주장은 관용의 정신과 자비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대목은 원전에는 없고 박성배 선생님의 어떤 창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성배 선생님이 제시하는 원효의 화생 논리는 열반경종의 다음의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스승의 주장은 모두 맞고 모두 틀렸다. 대시, 개비요. 이 주장을 많이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또 김영일 선생님이십니다. 제 동료이시는. 그 이유는 불성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불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모두 틀리다. 불성이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여러 주장이 의미가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박성배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열반경 종요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한편에서 보자면 시각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코끼리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원효는 여러 스승의 불성에 관한 설명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러 스승의 설명이 모두 틀렸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스승의 불성에 관한 설명이 서로 불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면적 진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고 2로 가겠습니다. 또 박성배 선생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비연, 불연, 비불연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걸 이제 다음에 열반경 종요에 주목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은 건너뛰고요. 54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 인용문의 내용은 불성을 일심의 관점으로 보고 또 현상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다 틀렸고요. 현상의 관점에서는 다 용납이 된다. 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서 하고 3으로 가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원효가 화생 논리로서 제시하는 모두 맞고 모두 틀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박성배 선생님은 지적합니다. 이는 도리를 추구하는 보도자의 비타협적 자세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며 도를 닦는 보도자의 세상 사람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와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녀가 모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성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보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도자의 비협적 자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녀가 모두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이 불성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용의 정신과 자비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서 이 대목도 열반경 중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성배 선생님이 조금 더 삶의 의미에 연결시켜서 새롭게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3. 원효의 화쟁 논리를 양국 통일에 적용함. 이게 사실은 그냥 메인이 되겠죠. 박성배 선생님은 앞에 소개한 열반경 종류에 소개된 원효의 화쟁 논리를 남북 통일에 적용합니다. 그것은 먼저 남과 북을 둘 다 부정, 양부정, 그리고 남과 북을 다 긍정하며 양긍정, 마지막으로 걸림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1. 양부정, 곧 남과 북을 둘 다 부정하는 것은 남은 북을 장애물이라고 바라보고 북은 남을 장애물이라고 바라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잡는 것입니다. 이는 친구가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편협하고 교만한 뺑 논리를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승부로 해결하려는 전쟁 논리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양긍정은 앞에서 흑백 논리와 전쟁 논리를 버리고 나서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계의 변화에서 보자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낡은 생명은 사라지고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긍정으로 나아가고요. 3입니다. 이와 같이 양부정과 양긍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눈뜬 사람일 뿐이라고 박성배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양부정과 양긍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마침내 걸림없는 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박성배 선생님은 이와 같은 눈뜬 사람을 한국에서는 키우지도 않았고 설사 있다고 해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북 대결의 병통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눈뜬 사람을 키우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사는 눈뜬 사람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생긴 경우를 예로 들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주정부에 저한테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띄겠습니다. 인용은 다음입니다. 이와 같은 눈뜬 사람에 관한 박성배 선생님의 주장은 오리엔탈리즘의 저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지식인의 삶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이드에 따르면 지성인은 경직된 도구마와 정통파 논리를 생산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에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드는 지성인의 삶을 유배의 삶에 비유합니다. 유배된 사람은 추방당한 과거의 땅과 오늘에 던져진 현재의 땅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기울지 않고 두 쪽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인은 아마 더 보편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이드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성배 선생님은 코끼리 전체를 바라본 눈뜬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사이비 화쟁 추구자에 대한 비판은 양부정과 양긍정을 한다고 해도 사이비가 있다는 겁니다. 양부정은 뭐냐? 싸움의 내막도 잘 모르면서 둘 다 싸우니까 틀렸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양긍정은 맥락도 잘 모르면서 그냥 둘 다 옳다. 양쪽의 중점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맥락을 정확히 알고 부정하고 그리고 긍정을 해야지. 맥락을 잘 모르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양부정, 양긍정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화쟁은 아니다라고 또 보완까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부터 날라가겠습니다. 예. 3. 원효 사상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여러 관점. 1. 박종홍 선생님의 원효 이해에 대한 비판. 박성배 선생님은 박종홍 선생님이 원효의 대승기신론 별개에서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보다 대승기신론이 더 뛰어나다고 말한 부분에 근거해서 그것을 중국의 중간학파에 해당하는 선론종의 성량의 사상, 중국의 유식학파에 해당하는 법상정계열의 원칙의 사상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가로 1입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 별개에서는 대승기신론이 중간학파의 중론과 11문론 등보다 뛰어나고 유식학파의 유화론과 속대승론 등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거 인용문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시간이 없는 건 다 아시니까요. 인용문으로 띄고요. 위 인용문 57쪽이 되겠네. 두 번째 달라. 위 인용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박종홍 선생님은 원효가 승론종의 승량의 사상과 법상정 계열의 원칙의 사상을 종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승량의 선론종이 중론, 12문론 등에 입각한 것이라면 원칙의 유식사상은 해심일경을 비롯하여 유가론이나 속대승론의 사상계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뤄볼 때 원효는 승론과 유식의 사상을 그의 화쟁의 논리로서 지향한 것, 다시 말하면 승량과 원칙의 사상을 보다 심한 근본적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화합시킴으로써 장차 전개해야 할 한국대로 나아가 전 불교 사상의 올바른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대승기신론소의 그 내용에 승량과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박성배 선생님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에 승량이란 말은 없고 원칙이란 말은 없잖아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명기되어 있을 뿐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좀 박성배 선생님은 본인은 유연하게 해석하시지만 남의 유연한 해석은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클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의 내용이고요. 이제 58쪽에 바로 3을 봐주시죠. 제 입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선생님이 박종홍 선생님의 주장, 곧 승량과 원칙의 사상을 원효가 종합했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 논의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박성배 선생님이 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승계신론 별개에서 원효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논술을 비판한 것은 사실이고, 또 여기에 중국의 중간학파인 선론종의 승량, 중국의 유식학파인 법상정 계열의 원칙의 사상을 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자의 판단에 따라 승량과 원칙을 추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엄격히 원효의 글을 해석해서 승량과 원칙의 사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 고찰이 요구됩니다. 이 고육진 선생님의 원효에 대한 비판. 박성배 선생님은 고육진 선생님의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통해 본 진속 원효 무해관과 그 성립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내용인 곧 진가속이 원효고 걸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를 보면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제와 속죄의 영역이 걸림이 없고 원효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주장은 대승기신론소의 정체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선생님은 대승기신론의 정체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보면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대승기신론소의 정체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보니 글이 좀 난해해서 고익진 선생님처럼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박성배 선생님처럼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글이 굉장히 문학적이어서 이게 어느 해석이 정확히 옳은지
저의 수준에서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고익진 선생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비판한 박성배 선생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가로 스물 발전 59쪽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 대승기 신문소의 정치문의 해석에서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고익진 선생님이 주장하는 진속 원유 우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기 신문소의 정치문은 다양하게 읽힐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지만 원효가 진속 원유 무해를 추구했다는 것은 대승기 신문소의 정치문 바로 뒤에 있는 대승기 신문 별개 그래서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영과 정이 융합되므로 진과 속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건 진속이 원흉에서 권림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별개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익진 선생님이 대승기 신론소의 중층원 해석을 놓고 하는 것은 찬성 반대할 여지가 있고 다양한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고익진 선생님의 전체 논문 논지는 여전히 성립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을 테니까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단락에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요. 박성배 선생님이 원효의 화쟁 논리를 남북 통일 문제에 적용한 점에서 그의 창의적 사고를 읽을 수 있으며 또한 한국 불교학계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박종훈과 고익진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의 비판 정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종훈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계속 또 연구해서 결론을 연구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익진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제한적인 타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박성배 선생님의 비판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은 도전적인 비판 정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논평, 그러면 김영일 교수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예, 김영일입니다. 논평을 읽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발표문은 박성배의 원효 사상과 그와 관련된 사항을 논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은 박성배의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두는데 창의적 사고로는 원효의 화쟁 논리를 남북 문제에 적용한 논문을 선정하고 비판적 정신으로는 한국 불교학계의 거두인 박정훈과 고익진의 주장을 비판한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발표문을 논평자의 시각에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몇 가지 질문으로 논평자의 소임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질문 3개를 제가 써놨는데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질문 1번. 남북 문제를 해결할 눈뜬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박성배는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부정과 양긍정을 할 수 있는 눈뜬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걸림없는 무예의 길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논평자 혼자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논하는 원효의 화쟁론을 남북 문제라는 냉엄한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주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에 눈길이 갑니다. 사이드는 지성인의 삶을 유배에 비유하였는데 유배된 사람은 추방당한 과거의 땅과 오늘의 존재의 현재의 땅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성인이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두 쪽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편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박성배가 말하는 눈뜬 사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매우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좀 더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학문의 세계에서 과감한 해석과 엄격한 세계 중에
엄격한 해석 중에 무엇이 좀 더 중요한가? 박성배가 박종홍의 주장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은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면서도 박종홍은 과감한 해석을 한 것이고 박성배는 엄격한 해석을 추구하였다 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원효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옳다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화장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원효처럼 양서를 화장하는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성배와 박종홍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제시된 논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논평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해석과 엄격한 해석 중에 과연 무엇이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연구 잘하면 누구나 쉽게 겪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동아시아 불교를 깊이 연구하신 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박생보의 이 주장이나 비판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적할 만한 문제점은 더 있는가? 박성배가 고이튼의 주장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은 대성기신론 별기에 있는 문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박성배가 고이튼 논문에 대해서 비판한 데에는 제한적인 타당성만을 가진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관련된 근거를 스스로 찾아내 그 해석을 바탕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발표자 선생님의 근거 있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이튼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박성배의 논문에서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생님이 검토하신 박성배의 다른 논문이나 저서에서도 얼마든지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명한 학자의 글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발견된 오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잘라가지고 지금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이 충분한데, 일단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10분이 남은 건 저한테는 재앙입니다. 재앙적 수준인데요. 예. 아무튼 예, 첫 번째 눈 뜬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저는 이제 결국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지식인 또는 지성인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아주 전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또 총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저희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불교 학자 같으면 불교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성인의 개념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편적인 지식도 두루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고, 그럴 때 보다 더 열려있고 더 공정한 시각이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 해, 행, 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가장 쉽게 학부 강의를 할 때는 그냥 범보의 단계, 현인의 단계, 성인의 단계, 부처의 단계, 요 네 단계로 나눠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눈 뜬 사람은 저는 성인이라고까지 올려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채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현인으로서 불교 교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열린 시각과 균형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눈 뜬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박성배 선생님의 주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걸 읽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과감한 해석과 엄격한 해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불교 학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과감한 해석이 좀 인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주장을 하면 그것도 모르고 질문을 한다든가 해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불교 학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해석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고 진지하게 들어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이 여러 개가 제기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을 내려야 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검증하기 위해서 엄격한 해석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 둘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대열돼서 서로가 비교할 때 불교학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불교 철학을 서양 철학으로 비교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분명히 뭔가의 편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교 교학의 엄밀함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면 그랬을 때 불교 사상이 갖고 있는 저력이 서양 사상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불교 교학의 엄밀함을 통해서도 한번 검증되기 때문에 이 땅에 교학하는 사람들은 이 둘을 다 추구해야 되지만 한국 불교 학계에서는 좀 뭐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썩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진학자가 새로운 뭐 논문을 쓰고 그러면 그 평가가 후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진학자들이 새로운 얘기를 해도 좀 떠마 듣고 뭐 주류 견해가 달라도 그래도 경청해서 듣고 논문을 좀 게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학계에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해석을 들이대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요. 박성배 선생님 주장이나 비판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적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가. 제가 이제 한 절을 더 쓸까 말까 하다가 원고 마감은 닥쳤고 그래서 그냥 넘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박성배 선생님이 박종훈 선생님은 하나 더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계합 논리를 이제 박종훈 선생님은 주장을 했는데 원효의 화쟁 사상의 주요 논리로서 계합 논리를 주장을 했는데 그것의 원문을 읽어보면 일정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하셨죠. 의역. 그걸 박성배 선생님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딱 지적하고 이거는 그 단순히 생략한 것뿐만 아니라 원효의 중요한 사상을 놓친 거다 라고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만약에 논문을 거기 썼다면 박종원 선생님은 좀 의역을 했고 박성배 선생님은 직역을 강조했다 정도로 입장 정리를 해서 두 분의 주장이 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아마 논문을 썼을 텐데 시간 한계로 그 대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빈님 뭐 만족하시나요? 100% 만족. 100%. 네. 훌륭한 그 발표. 예. 이거 시간 아직 1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제가 나중에 그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에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네. 이제 두 가지 코멘트 이제 질문도 뭐 마이크 쓰십시오. 박승배 쌤 나왔던 이미지가 없습니다. 2005년에 박승배 쌤의 출신으로 스토리북스 1년 동안 교양 교수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아주 그전부터 인연이 깊은데 이제 그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박승배 쌤 하신 말씀이 남쪽 북쪽이 2000번이나 글을 쓰셨군요. 그 통일 문제에 관해서 글을 쓰신 거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이 전쟁하느냐 그런 점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남북 그 체제 차이점, 또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런 차이점은 인정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2000년도에 그 달라이라마가 그 한국 방문회를 했다가 그 날짜를 잡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그 포기해 이제 결국에는 그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하자는 이런 날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한국 그 현대사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이야기가 달라이라마는 물론 이제 평화주의하고 핵전쟁 반대하셨지만 6.25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는 관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로 불러요. 파스트워.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이제 처칠이 히틀러의 공격에 맞서서 전쟁한 것도 정당한 전쟁인 것 같이 북한의 남침에 저항해서 남한이 견뎌내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 체제를 건설했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을 불러요. 그래, 단련하면 먼데 있어도 이런 그 인식의 그 남한, 북한 이런 그 제도상의 또 인권의 차이를 인식하셨는데 박수배 선생님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러시지 남북의 평화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체제상의 차이를 인지 못한 것 같아서 뭐 지금 저보다 20년 선배시니까 제가 하여간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건 답 질문이 아니시고요. 예, 홍성 선생님의 견해는 이제 박성배 선생님이 이제 통일 문제에 이제 어떤 원효의 화쟁 논리를 적용한 것은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또 생각할 여지도 있다 정도의 코멘트였습니다. 남북 차이를 예, 예. 인지하신 그러니까 아니면 무시했거나 그건 이제 미국에 계셔서 어떤 특수성이 발휘된 건지 또는 또는 원효의 화쟁 논리를 너무 중시해서 그렇게 된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 계신데요. 네, 아직 시간이 한 2분, 3분 남았거든요.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희들 다 책으로만 보죠. 아예. 이거 다 잠깐 나오셔서. 여기서 앞에서. 약간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성배 선생님 자체의 삶과 사상에 조금 관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불교학자로 계시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 가셔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런 참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그러다가 아까 발표 중에 거기 또 뭐 문제를 느껴가지고 또 국자적인 길을 가셨다.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대답하시냐. 그런데 그분이 원효의 화쟁 사상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편력이랄까 어떤 모험적인 그 여정 그거 또는 거기서 그때마다 가졌던 그런 사상들 그걸 어떻게 스스로 화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잠깐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동양 사상은 유불도를 채로 우리가 수렴할 수 있고 서양 사상은 신으로 수렴이 되는데 그 채와 신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고도 다시 불교를 선택하신 이유고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사상에 근거한 신해석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타의 신해석은 문제가 있다. 그걸 당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대학교의 신학 교수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전체 그림이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원효만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박성배 선생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강의 몇 번 듣는 게 전부고요. 강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제 생각은 공부하다가 신에 대해서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실체 개념의 핵심이 되는 신 개념을 궁금해서 공부하러 가신 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고메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불교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막 좋은 논문 막 쓰시다가 주옥 같은 논문 쓰시다가 갑자기 심리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가셔가지고 5년 동안 심리학과 박사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제가 문제 보십니까? 교수님 공부는 이제 제가 그 스토리북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있었는데, 박 교수님이 여기는 이제 화쟁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화쟁 전공인데, 거의 화쟁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강의 수업에서 주로 말씀하신 게 선종, 선화를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화쟁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화쟁이란 거의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강의 시간이나 저하고 또 개인적인 스타디에서 화쟁은 거의 말씀 안 하시고 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수업도 거의 선 관련돼서 수업하시고. 그래서 굳이 제가 화쟁과 같아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화쟁을 그러니까 화쟁을 무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화쟁을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선 안에서 녹여서 그러니까 선으로 다 화쟁하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기 허우성 선생님도 계시고 김영윤 선생님도 직접 뵌 분들이 있으니까 그 박종원 선생님도 얘기할 때 그 어떻게 원효 사상을 해석할 때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해결 변증법하고는 다르겠지만 서양에 여러 가지 변증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게 후학들의 과제다라고 했고 박종원 선생님도 아까 유식하고 삼론 사상 그거를 이렇게 종합하고 지향한다는 표현을 몇 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해겔도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의미에서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그러니까 화해 회통을 얘기할 때 지향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박종원 선생님. 아니요. 지향. 지향. 네, 박성배 선생님도 그러셨는지. 그래, 서양학 전통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이라면 지향을 모를 수가 없죠. 박종원 선생님은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건 그렇고 아마 박성배 박승배 선생님도 서양학 전통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시면은 그 모르시면 서양철의 핵심 중에 하나 해계나 그 전통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일반론으로 그냥 쓰신 거군요. 아마 그때 구체적인 대해서는 제 대답 못하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1부 지금 마치고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2부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깥에서.